내가 외국에 강의 많이 나가요. 대개는 신부들이 초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 교우들이 신부님한테 아주 애고를 하는 거야. 황 신부님 모시자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신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으냐니까 한 번 왔다 가면 3개월 동안 내 얘기만 하면 미친대요. 내 얘기만 하면 자기는 싫대 그런 게. 그리고 그게 나중에 똑같다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안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보면은 대개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교우들이 원하니까. 교우들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신부 딱 굳어. 근데 3분만 지나면요 신부님 얼굴이 다 풀려요. 3분만 지나면. 그 나중에 와갖고 교우들이 그래. 신부님 그 차 타고 오면서 신부님 막 욕하고 왔는데 어떻게 3분 만에 저 신부 얼굴이 풀렸느냐고. 신기하다고. 비법이 있어요. 나는 딱 공항에 나올 때 교우들 안 봐요. 딱 그 신부님만 딱 봐요. 딱 보는 순간 그 신부님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3분 동안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유정란 되고 싶으면은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달걀을 보면은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뿅아리를 까는 게 있고 뿅아리를 못 까는 게 있어. 달걀도 똑같은 달걀이라고 달걀이 아니에요. 사람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딱 보면 알아. 어떻게 딱 보면 아냐면은 딱 보면 저 사람 유정란이구나. 저 사람 무정란이야. 딱 보면 어떻게 아느냐면은 웃는 사람은 유정란, 안 웃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져 갖고 하루 종일 이 올림픽 공원 이런데 올림픽 공원 이렇게 막 놀고 수다 떨잖아요. 막 수다 떨 때 6명의 친구인데 5명은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한 명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 그 친구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 들어요? 기분 확 상해 안 상해? 걔가 무정란이에요. 걔가 무정란이에요. 안 웃는 애가 무정란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왜 안 웃느냐면 그 모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여기서도 지금 나보고 안 웃는 사람 있어. 그 사람 내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왜 안 웃느냐면은 남편하고 이혼을 해 마라.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을 해 마라. 자식이 하나 있는데 컴퓨터 게임을 새벽 4시까지 해. 그리고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자 취직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4시에 일어나고 라면 먹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해. 걔 생각하면은요 한무리 웃긴 얘기를 들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거에 96%는 해결할 수 없대요. 자식 컴퓨터 게임하는 자식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 못해요. 자, 오늘 기분 좋게 강의 듣고 은총 많이 받았어. 오후에 치유 은사도 있어. 기분 좋게 치유까지 받았어.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아들놈이 여전히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야. 막 컴퓨터 게임을 해. 그럼 엄마가 기분 좋다가 딱 아들 보고 기분이 확 상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만 보면 신경질이나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 이 자식아. 혼자 재미나게 하다가 엄마 보고 스트레스 받는 이 자식 컴퓨터 게임 더 열심히 해 엄마 보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이런 집은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2박 3일 동안 평창 놀러 갔다 올 테니까 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해. 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10일 갔다 올 테니까 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엄마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갔다 올 테니까 얘가 막 컴퓨터 게임 하다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돌아다니지? 나도 한번 나가볼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는데 애한테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자예요. 근데 신부님 방송을 보고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날 보고 웃느냐.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하대. 아버지 저게 재밌어요. 그럼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내가 평화방송 틀어놓고 소리를 줄였어. 내 방송을 봤어요. 청각장애자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1시간 내내 나도 웃고 교우들은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야.
그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정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 웃어. 뭐 이렇게 어려워, 웃는 일이. 두 번째,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구분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유정란, 감사하지 않으면 무정란이에요. 저는 요즘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제 생일 때 집에 가갖고 어머니 배를 붙잡아요. 어머니 배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야 고마워. 네가 나를 10달 동안 여기 넣어줘갖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갖고 내가 이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행복을 전해주니까 이 배가 나 깠으니까 유정란 배 아니야? 유정란 배 고마워. 배야 고마워. 그럼 84살 먹은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거 왜 이래? 맨날 나가고 장난친다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배가 난 너무 고마워. 부모하고 자식이 교감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래요. 애들 말이,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말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제냐면 뱃속에 있는 10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애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애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경질 난다고 담배 한 대까지 피잖아요. 애는 60가치를 피는데 덜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고 있었다면 그 애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엄마가 우울하잖아요. 그럼 애는 우울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10달, 10년의 교육보다 뱃속에 있는 10달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10달보다 첫날 밤 어떤 마음을 자느냐, 첫날 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달보다. 율곡 선생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면 심사임당이요, 태기를 해요. 보름날 한양에 있는 남편한테 가장 기가 좋은 날이다, 우리 대관령에서 만나갖고 우리 첫날 합방을 하자. 그래갖고 율곡 선생이 태어난 거예요. 요즘처럼 술에 취해갖고 그냥 안 왔는데 얼떨결에 그냥 애가 생겨갖고, 이게 술에 취해갖고 태어난 애들 많아요 여기. 그런 애들하고 태기를 하고 태어나는 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정말 아버님이 86인데 평생 아버지한테 쌍시우 소리를 못 들었어요. 평생 한 번도 쌍시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니, 당신 입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그래서 정말 술주정 빚쟁이 집에 태어난 집 자식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또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식복사가 밥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술 작품을 한다니까요. 정말 목을 많이 쓰니까 마늘밥, 은행밥, 요즘 두릅밥 해. 두릅 많이 나왔잖아요. 두릅밥 거기다가 이 양배추 탁 말어. 숟가락으로 안 먹어요. 그것만 먹으면 돼. 깻잎 말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취 나오잖아요. 곰치 싹 먹으면은요, 이건 예술 작품 먹는. 그래서 내가 우리 식복사한테 하는 말이, 나는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다, 예술 작품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제관 주방에 가보면요, 우리 식복사가 그 예술 작품 만든다고 책이 가득 들어있어. 요리책이. 예술 작품을 먹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입에서. 복은요, 남이 지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감사의 말이 나오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갈비 안 사준다고 어버이날 찾아오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 정말로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튼튼해줘서 고맙다, 맨날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자식이 잘 되는. 효자도 저절로 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효자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야. 맨날 섭섭한 것만 얘기해봐요. 어떤 자식이 효도하겠어요? 맨날 섭섭한 거 얘기만 하면은 2번 오던가 1번으로 줄여요. 1번 오던가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항상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2013년에 아침마당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한 신부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올해 3월 6일 날 제가 갔다가 왔는데 생태마을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그 할머니,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왜 아직도 따로따로 살게 놔두느냐고. 근데 이 할머니 또 전화해갖고 KBS도 다 알아.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KBS 관계자들한테 전화해갖고 황 신부님이랑 이금희 아나운서랑 결혼시키라고.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 또 전화해갖고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KBS 얘기해놨으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아침마당에 출연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평창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갖고 씻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출연 1시간 전에 분장하고 머리하고 그리고 이제 출연하고 그날 포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 내려가는데 11시쯤 되니까 벌써 일어난 지 8시간 넘었는데 먹지도 못한 거야.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제가 감곡 IC 전주 가마솥 설렁탕 집에 잠깐 내려가서 밥 좀 먹자 우리 기사한테.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설렁탕을 시켜서 먹는데 뒤에 할아버지 3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3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밥을 먹는데 뒤에서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그 신부가 그러는데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래.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땐 섭섭했는데 가만히 그 신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바빠 죽겠는데 언제 늙은 부모님 매번 갈비 먹을 때마다 와서 사주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매번 입맛에 맞춰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원망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그냥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안 사 먹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몰라. 있는데도 안 사 먹고 참 기다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 먹는 거야.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지? 할아버지 세면서 괜찮으네. 그러면서 나가는데 보는데 액구수를 타고 나가더라고. 액구수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액구수를 타고 다녀도 오늘 기분 나는데 우리 가서 갈비 먹자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 생일이나 돼야 무슨 기념일이나 돼야 그리고 가지. 평상시에 입맛 없다고 갈비 먹고 싶다고 자기 돈으로 가서 갈비 사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딱 보면 알아. 세 번째,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 이번에 여기 서울 노들섬이라고 개발을 해요. 서울시에서. 노들섬 알죠? 저기 세남도 성당 거기 안에 있는 섬 있죠? 노들강변 아시죠? 그 노들섬이야. 그 노들섬을 개발을 하는데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대. 그리고 10개의 메이저 업체가 선정이 됐대요. 근데 누가 선정이 됐냐면 40대 젊은 교수가 선정이 된 거야. 자기도 놀랬고 다른 코오롱 이런 데 다 놀랬대. 그 교수가 선정이 돼갖고 선정이 되자마자부터 밟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하는 프로젝트는 망한다. 주위에서 모든 우리나라에 내놓으려는 설계가들 망한다. 그래서 이 교수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땅속으로. 근데 이 교수가 아버지가 암이 걸려갖고 돌아가실 때 내 죽음 껴안기를 듣고 아버지도 행복하게 돌아가셨고 자기도 그걸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황 신부님을 만나면 위로가 될 텐데 아무리 생태마을에 연락해도 내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그것도 젊은 여교수인데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지. 근데 마침 이 교수 큰 아버지가 안동교구 은퇴 신부님이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다고, 나 황 신부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안동교구의 어떤 신부인데 내 진료가 서울시립대 교수인데 2차 조차 해갖고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부탁한다고. 대선배 신부님이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제가 한국에 들어서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갖고 노들섬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걸, 그 교수는 그런 게 아니야. 반대쪽은 유기농 단지, 반대쪽은 나무 조경 잘해서 음악가들 와서 공연하는 거.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보니까 뭐 63빌딩 보이지, 무슨 강남 아파트 보이지, 저 강변북로 88도로 보이는데 섬에만 딱 들어가니까 마치 새 둥지에 와 있는 기분이야. 보호받는 기분이야. 그래서 40분 동안 내가 뭐라 그러냐, 여기 좋다, 여기 하면 세계적일 것 같아, 너무 좋다. 40분 동안 그러고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이 교수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부님,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자신감이 신부님 고견을 들으니까 자신감, 고견이랑 하나도 말한 적이 없어. 여기 좋다, 여기 잘한다, 이게 무슨 고견이야. 자기 자신감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살짜리가 왜 걸어? 딱 일어났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얘 일어났다고. 얘가 보니까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좋아. 한번 한 걸음 뛰어볼까? 뛰어봤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니지, 혼자 보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리 와봐. 그래, 아빠까지 왔어. 한 발 뛰었더니 얘네 아빠가 박수치고 엄마가 박수치고, 얘가 딱 이렇게 서서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야 무지하게 좋아하네, 이거 걸어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걷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걷는 거야. 달래 걷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는 감동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감동해주고 마느냐면 5살까지 감동해주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감동했다면 애는 지금 날아다닐지도 몰라. 애는 날아다닐지도 몰라. 우리가 감동을 멈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작년에 LA 한 달 반 우리 고단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한 달 반 순회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가, 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86살까지 친구예요. 뭐 1살 뭐 어른 이거 없어. 아니 120살까지 사는데 한두 살 가지고 네가 나이 많아 내가 나이 많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20년까지 오늘 이후부터 맘먹어. 그냥 반말해도 돼. 예. 근데 내 친구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가 신부님 일주일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타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야. 서부 영화 보면 막 바위 솟아있는데. 근데 이 마틸다는 세탁소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여인이야. 그야말로 가난한 과부고. 그런데 10년 전에 내 강의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간만 남은 세탁소를 닫고 미국 전역을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내가 돈 모아서 싸들 것도 아니고 모으는 대로 여행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마틸다. 들고 다니는 거야. 제일 행복한 사람 마틸다. 그 신부님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 3,000km가 되는 데를 3번을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이 74살짜리가. 그러니까 딱 브라이어스 캐년, 캐년랜드, 그랜드 캐년, 델리키드 아치, 그 미국에서 최고로 경치 좋은데 3번을 다 본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딱 경치 좋은 데 가고 이분은 경치를 안 보더라고. 나를 보더라고, 나를. 내가 감동하느냐, 데려다 놨으니까 네가 놀래느냐 안 놀래느냐 그거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정말로 그 뷰포인트에 딱 서갖고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오 마이 갓, 여기 죽인다. 좋아, 아주 좋아. 일주일 내내 그랬어. 일주일 내내. 그랬더니 8명이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70평생을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한 여행은 처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랑 가면은요 그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척 한다고 델리키드 아치라고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 비슷해요. 거기 가고 여기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3,000km나 와서 내가 기껏 텐대는 소리가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그러면 그분은 기운이 쭉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쭉 빠지죠. 꼭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름 경치 좋은데 데리고 갔는데 한대는 소리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무정란이에요. 그런 애들이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애들. 그 멀리 데리고 왔으면은 야 좋다, 정말로 멋있다,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알았니? 이러면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그거 돈 든다고. 자, 웃고 감사하고 감동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꼭 돈이 많아야 유정란이에요? 돈 한 푼도 없어도 유정란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방송을 보면서
무슨 진경중 검사장, 무슨 뭐 변호사 막 감옥에 뛰어들어가고 뭐 저기 뭐 한진해운가 무슨 최은영 뭐 회장 막 그 감옥에 뛰어들어가면서 돈이 앙화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 더욱이 신격호 그 집안 보면서 여러분들 그게 행복해요? 94살 돼가고 정신감정하러 왔다 들어갔다 하고. 여러분들 돈 많은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재산이 12조 5,900억이야. 좀 주식이 떨어졌고 11조 7천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쓰러지지 않았을 때 11조나 되는 돈을 소년소녀 가장한테, 그 다음에 무슨 심장병 어린이한테, 독거 노인한테, 아니면 병원에 학교 장학금으로 내놨다면은 아마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고 난 다음에 촛불 기도회 무슨 성령 이건희 회장 회복 성령 기도회 막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건희 회장님 쓰러져갖고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묵주기도 오단한 사람들이 있어 혹시? 내가 이건희 회장이 무정란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마지막에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정란이 될 거냐 무정란이 될 거냐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은 유정란, 안 나누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제가 4년 전부터 잠비아 봉사 선교를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혼자 가기가 멋져갖고 내가 세례준 치과 의사한테 야 너 그 잠비아에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입 빼주러 가자. 며칠 가야 돼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러니까 적어도 보름은 가야지. 그랬더니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자기 병원 잘 되면은 한 달에 8천만 원에서 1억 버는데 보름이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착해. 신부님 2천만 원 봉헌할 테니까 이거 갖고 도와주고 오시라고. 그리고 싹 발을 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 있잖아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리고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거기는요 이가 우리보다 한 배 반이 길어요. 그래갖고 썩어도 빼지를 못해. 썩었는데 이게 빼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빼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해하는 거야. 내가 그 이번에는 갖고 올 판이야.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길어. 이렇게. 정말 놀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2살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치과 의사가 왔다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10시간을 타고 오는 거 밤새. 그러니까 의사들이 3명이 갔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컵라면 먹고 그리고 파김치가 돼서 저녁에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2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보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의사 되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봉사활동 떠나기 전에 건물을 큰 거를 사놓고 그걸 해달래라고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진료를 해요. 너 왜 물을 안 먹고 진료하냐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먹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진료만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아파트도 확장 이전해 갈 때 힘든 거야. 가게도 확장 이전해 갈 때 힘든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뭐 좋은 거 있다 확장 이전해.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큰 건물을 사놓으니까 사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넌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4년 전부터 내가 그 의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걸 가르쳤어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를. 그런데 나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너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 볼 때랑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 때랑 버는 돈이 어때? 그랬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이상하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더 버느냐? 내가 분석을 해줘서 내가 너 4년 동안 치과 다녀보니까 위생사가 한 명도 안 간둔 거야. 그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3개월에 힘들으니까 모든 의사부터 뭐 웃겠어요? 그냥 인상을 쓰고 하니까 환자들이 해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반짝반짝 웃어. 그리고 뭐 추석에 10일 놀고 성지순례 간다고 10일 놀고 이번에 잠비아 간다고 보름 놀고 과달루페 성지 간다고 또 10일 논대. 한 달 1년에 40일 노는 병원을 누가 관둬요? 죽어라고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맞는 거야. 그리고 환자도 그전에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오다가 이번에 이제는 2천만 원 산지 3천만 원짜리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뼈가 빠지게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살아. 자, 여기 계신 분들 돈 쓰는 거 아깝다고 집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치매 걸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위장 망가져 갖고 병원비로 다 날라가요. 그렇게 병원비로 날리는 게 나 맡기고 평창이고 무슨 삼성산이고 이스라엘이고 이시돌 목장이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죽는 게 나. 어느 게 나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 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우리 청국장 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거야. 기쁘게.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남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고 며느리가 잘한다고 자식 칭찬하고 며느리 욕하고, 반대로 잘못한다고 며느리 욕하고 자식 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틀 전에 노인 학대의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10명 중 노인 중에 몇 명이 4명이 학대받는 노인들 4명이 누구한테 학대받아? 자식한테 학대받는 거예요. 남한테 학대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학대하는 자식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늙은 엄마 아빠, 그것도 인상이나 반짝반짝 웃어. 그 인상이라 인상 지금 안 그래도 보기 흉한데 그냥 드립다 인상 쓰면은 그걸 누가 20년 30년 보고 살아요.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내 삶은 누가 껴안아야 돼? 내가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 서러움 안 받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세요. 내가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청국장 가루. 이 청국장 가루가 보약 중에 보약이라니까요. 이번에 미국의 FDA 승인을 냈는데 2월 달에 바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출 1톤 했어요. 벌써 1톤을 수출을 했어요. 예. 보니까 그 성분이 왔는데 정말 철분, 노인들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4년 전부터 청국장 가루를 드셨어요. 근데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 당이 있는데 당이 정확하게 100이야 100. 혹시 여러분들 수원에 가고 중절 모자 쓰고 얼굴에 빛이 나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면 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예. 며칠 전에도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어떤 자매님이 우리 피정에 와갖고 내 이 말 듣고 청국장 가루를 사갖고 자기 남편이 당이 있는데 한 달 먹었는데 당이 딱 떨어지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 수입업자가 한국에 와서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보더니 이거 다 수입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없어. 살려면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내가 저기 갖다 놨어. 저 뒤에다가. 지난번에도 서판교에서 폐암 환자인데 나한테 왔어요. 1년 8개월 됐대요. 항암 한지. 근데 뭘 먹어도 토하는데 우리 청국장 가루 먹으면 안 토한다는 거. 나 그런 암 환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암 환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저 청국장 가루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내가 첫 해에 50가마를 쏘서 팔았는데 작년에 1,500가마 쏘서 팔았어요. 작년 1,500가마. 올해는 화천 간동농협, 평창농협 계약 재배예요. 화천군 전체에 청국장이 1년 생산이 100톤이래. 근데 우리가 50톤 갖고 와요. 평창도 50톤. 1년에 200톤을 써요. 그러니까 4개의 군을 살려 먹이는 것. 4개의 군을. 국민들 건강한 것 뿐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청국장 가루 10,000가마 쏘서 파는 게 내 꿈이야. 10,000가마 쏘서 파는. 나는 돈 벌려고 그냥 버는 거 직원들 월급 다 줘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 살리고 국민 살리고 국민들 건강하고. 제가 어제 그 글을 요즘 책 한 권 쓴다고 밤 11시까지 글을 썼는데 제가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한국은 사람 너무 많이 무시해요. 돈 있으면 갑질 많이 해요. 그렇죠? 그 갑질 중에 전화 상담원한테 제일 무시해. 전화 상담원들 여러분들 물건 팔려고 그러면 나 필요 없어요. 딱딱 끊잖아요. 그것도 80만 명이야. 그 사람들이 80만 명인데 그 사람들 다 애 키우고 먹고 살겠다고 하루에 200통씩 그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는 요즘 그렇게 상담원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죄송하다고, 저 아직은 그 물건이 필요 없다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구입하겠다고. 그럼 그쪽에서요,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게 복음이야.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오,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서로 거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사랑의 마음이. 그러면 이제는 죽음 껴안기, 삶 껴안기.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야? 자신 껴안기야. 자, 자신을 껴안으려면은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그 작업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70, 80대, 나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가야지. 왜 이렇게 많아? 자, 70이 넘은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6.25 전쟁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어. 산전수전 다 겪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수출 경제 일으킨다고 자식들 키워보겠다고 있는 고생은 다 하신 분들이야. 자, 그리고 내가 70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있어. 자식들한테 쏟아놓은 돈은 보통 5억, 10억이야. 자, 그렇다면 자신한테 적어도 5,000만 원, 1억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쏟아낸 게 뭐가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가만히 돌아봐요. 헛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모르고 끝까지 희생만 하다가 죽을 때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누군지 나한테 잘해주는 법을 배워야 돼. 저는 강의 나올 때 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면 머리는 잘 됐는지. 암 걸리고 나니까 머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나긴 났는데 옛날같이 복구가 잘 안 돼.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벼갖고, 우리 집이 다 숱이 많은 집인데 나만 머리가 벼어요.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뜰 때가 많어. 그러면 이거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강의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지에 이게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해요. 바지에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눈은 여기 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 정신은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이거 보면은 저기까지 나오면은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게 저기에 찍히면은. 그러니까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 내가 과연 남 앞에 나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뭐 내면은 둘째 치고라도 외모라도. 여러분들은 외출할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눈썹은 잘 그려졌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모 기관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나를 요청하려고 그러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2년 동안 나를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2년 만에 내가 시간이 돼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딱 갔는데 이분이 딱 한눈에 나를 참 많이 기다렸던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얼굴에다 대고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해댔어. 막 머리가 결혼식 가는 머리 있잖아. 막 보여. 막 무스가 이렇게 쫙 한 게 보여. 그리고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이게 막 거의 눈이 뒤집혀질 지경이야. 마스카라를 너무 말아 올려갖고. 그 루즈도 얼마나 진하게 칠했는지 여기가 다 빨개, 얼굴이. 예. 근데 이분이 바빴는지 루즈를 칠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갖고 여기가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살짝. 내가 2시 강의였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이는 거야.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나. 이것만. 그날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초청 강의였는데 그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닌 거예요. 하루 종일. 그분의 불행은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 하면, 더 불행한 건 뭐냐, 그 사무실에 8명의 장학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선생님,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시고 화장 좀 고치시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외모는 거울을 보면 고칠 수가 있어요. 내면은 어떻게 할까? 내면은 지금 내 내면 안에 분노, 미움, 증오, 쓸데없는 욕심, 이게 꽉 차 있어. 여기 안전은 있지만 그게 꽉 차 있어.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꺼내라. 그래야지 눈이 맑아져야지 세상이 보일 거 아니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노노의 증자는 뭐라 그러냐면 일일 삼성, 성인 일일 삼성 지도라고 그랬어요. 성인은 하루에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펠레폰네스 전투에서 2,000명의 시신을 보고 그 자리에 딱 서버려요. 소크라테스가 낮에부터 움직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홀딱 새면서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그러고부터 소크라테스는 사랑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이 우리 인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해요.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사느냐. 정말 소크라테스처럼 한 자리에 서서 24시간을 삶을 명상하는 거 해봤는가? 지금 60에 들어선 분들, 70에 들어선 분들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유정란으로 살 거냐, 무정란으로 살 거냐는 누가 결정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유정란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웃음을 기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불편한 상황이 끝나면 그제야 웃을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웃음을 삶이 가져다주는 선물처럼 여기며 그 선물이 배달되기를 조용히 기다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대개 우리가 기대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예상은 빗나가고 바라던 것들은 생각보다 늦게 오거나 영영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기다림 속에서 끝내 웃음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웃음은 정말 삶이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만 허락되는 결과인 걸까요? 아니면 웃음은 조건과 무관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인 걸까요? 같은 상황을 겪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사건 자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버스를 놓쳤어도 누군가는 하루를 망쳤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그냥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 차이는 사건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떻게 읽어내느냐, 즉 해석이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웃느냐, 웃지 않느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의 종류보다 그 자극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재앙으로 읽으면 재앙이 되고 불편한 에피소드로 읽으면 그냥 에피소드가 됩니다. 웃음은 그래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일어나는 것이지만 웃음은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 즉 인식의 태도이자 해석의 언어입니다. 인간은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깐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짧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 가운데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자유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현실이 괜찮다고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힘들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웃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 현실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기 결정입니다. 웃음이 내적 자유의 징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가 그 흔들림 안에서 어떻게 설 것인지는 아직 내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웃음은 또한 상황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과 내가 완전히 붙어 있으면 그 고통은 곧 나 자신이 됩니다. 나는 고통 속에 잠기고 고통은 나를 잠식합니다. 그런데 웃음이 생기면 그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숨 쉴 공간이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나 사이에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여백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웃음은 회피가 아닙니다.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에 삼켜지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간격입니다. 그 간격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견디게 합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간격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일이 우리의 하루 전체를 덮어버릴 때 웃음은 그 틈새로 빛처럼 들어옵니다. 완전한 어둠은 아주 작은 빛 하나만으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웃는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 한켠에서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고 느끼는 조용한 받아들임, 그것도 웃음의 한 형태입니다. 무겁게 짓눌린 하루에 살짝 공기 구멍을 뚫어주는 것, 그것이 웃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표현은 감정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것과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말하는 것은 같은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이 다시 다음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어떤 언어로 읽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태도이자 표현입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너그럽게 읽어내는 언어를 갖는 것, 그것이 웃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삶을 그냥 겪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해석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웃음이 있습니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도 확인됩니다. 오늘 하루가 참 고됐네 하고 말하며 잠드는 것과 오늘도 어쨌든 끝났네 하고 말하며 잠드는 것은 다음날 아침을 여는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를 보냈어도 그것을 어떤 말로 마무리했느냐가 다음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웃음도 그렇습니다. 작게라도 웃으며 하루를 닫는 습관은 삶을 대하는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단번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바위를 조각하듯 꾸준하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결국 변화시킵니다. 웃음이 바로 그 물과 같습니다. 웃음을 이야기하면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 웃으라는 말이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고, 충분히 힘든데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라는 말 아니냐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깊이 있는 웃음은 충분히 겪어본 사람에게서 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는 사람과 충분히 알고도 웃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것을 겪어보고 울어도 보고 막막함에 밤을 지새워도 보고 그럼에도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이 짓는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온전히 통과한 이후에 도달하는 선택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가벼움이 아니라 현실을 깊이 아는 사람의 성숙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진짜 웃음은 깊은 곳에서 옵니다. 가벼운 척이 아니라 무게를 알면서도 무게에 짓눌리지 않겠다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옵니다. 그런 웃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쌓여야만 비로소 그 웃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지금 웃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꽃은 늦게 피지만 피어났을 때 그 향기는 더 오래 갑니다. 삶을 통과하며 단단해진 사람의 웃음이 그런 향기를 품습니다. 웃음은
관계에도 조용하고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거나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 앞에서는 긴장이 풀립니다. 경계가 낮아지고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웃음은 상대를 향해 나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가장 단순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말보다 먼저 닿고 논리보다 더 깊이 스며듭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대단한 설득력이나 완벽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다치지 않은 얼굴, 다치지 않은 마음입니다. 웃음은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 중 가장 비강압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내가 열려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을 지나쳐 왔습니다. 그 관계들이 모두 따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를 남긴 말도 있었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순간도 있었고, 오해를 받아 억울했던 기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일이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실망할까봐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그 문을 억지로 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 앞에 아주 작은 틈을 내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틈이 관계를 다시 살아 숨 쉬게 합니다. 웃음은 또한 나 자신을 향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관이 됩니다. 실수를 하면 끝없이 자책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싶으면 오랫동안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살아갑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 자신에게로 향할 때 그 짐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틀렸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너그러움이 나를 향한 웃음에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용서가 쌓여야 비로소 우리는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그 시절의 나는 그만큼의 힘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이 자책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냅니다. 완벽한 삶이란 없습니다. 아무도 흠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자리마다 흙이 묻고 그 흙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단단함 위에서 피어나는 웃음은 가장 진실한 웃음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는 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도 다시 웃기로 선택한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 하루하루가 완결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그날을 살아냈다는 것만으로 이미 무언가를 해낸 것입니다. 웃음은 그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하루도 결국 다 지나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 작은 안도와 수용이 웃음의 씨앗입니다. 대단한 성취 앞에서만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흘러간 평범한 하루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웃음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평범한 하루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에 들어오는 아침, 오래된 물건을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익숙한 감촉,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이런 것들은 아무도 특별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조용히 느끼고 그 안에서 작은 충만함을 발견하는 순간 웃음이 피어납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잔잔한 만족,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웃음은 결국 삶을 대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어려운 선택입니다. 단순하다고 한 것은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무언가를 새로 배우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웃음입니다. 어렵다고 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좀처럼 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그때 웃겠다고, 이 상황만 지나가면 그때 마음이 편해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설령 온다 해도 이내 또 다른 조건이 생겨납니다. 웃음을 조건 뒤로 미루면 웃음은 언제나 저 다음에 있게 됩니다. 웃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떠하든 내가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지쳐 있을 때, 실망한 뒤,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느껴질 때 웃음을 선택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어려운 자리에서 웃음을 골라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유이자 가장 성숙한 삶의 태도가 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웃음을 꺼낸다는 것, 그것은 삶에 대한 가장 조용한 긍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못할 순간들도, 혼자 삼킨 것들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긴 날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웃음 하나를 먼저 꺼내 드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웃음은 조건이 맞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어떠하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데려온 힘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